자, 이번에는 문벌귀족 사회의 발전과 변화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가 좀 복잡하죠? 이게 먼저 제목을 보시면 문벌귀족 사회의 성립, 그리고 이자겸의 난과 서경천도운동, 문벌귀족 사회의 모든 노출, 그리고 무신정권의 성립까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벌귀족 사회의 성립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못됐네요. 자, 문벌귀족 사회의 성립입니다. 자, 문벌귀족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지방 호족 출신들, 육두품 출신.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지방 호족이면 다? 육두품이면 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관직에 나와서 고위관직에 올라왔던 사람들이에요. 고위관직에 올라온 지방의 호족 출신, 육두품 출신 이런 사람들이 성종 이후부터 혼인 관계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결혼을 통해서 저 집안은 우리랑 결혼할 수 있는 집안이야. 저 정도는 돼야 우리랑 결혼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 이제 보이지 않는 자기들만의 이렇게 그 그룹이 만들어진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문벌귀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문벌귀족들을 이제 상징할 수 있는 게 방금 앞에서 살펴보고 왔었던 음서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5품 이상의 관원의 자녀로서 과거 없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대를 받는데 이런 음서제도를 통해서 정치적으로는 계속해서 관직에 나가고 그런가 하면 공음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받습니다. 이 공음전은 5품 이상 같네요. 5품 이상의 그런 고위 관료들에게 세습이 가능하도록 주는 토지입니다. 물론 이 토지를 가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토지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건데 이게 계속 상속이 되기 때문에 아빠가 혹은 할아버지가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 공음전을 받았으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게 세습이 되기 때문에 차곡차곡 누적이 되겠죠. 그러면 뒤로 가면 갈수록 걷어들일 수 있는 곡식의 양이 늘어나게 되니까 경제적인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문벌귀족은 음서와 공음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서 자신들의 힘을 키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과거 시험 보기도 합니다. 과거 시험에서 합격을 하면 음서를 거치지 않고 과거를 봐서 합격했다. 이거는 본인이 집안도 좋은데 능력도 좋다는 걸 인증하는 게 되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 과거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뭐 더 돋보일 수 있었겠죠. 그런가 하면 관직에 나가면 받게 되는 전시과라고 하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하는 토지, 이거는 세습은 안 됩니다. 이거 세습은 안 돼요. 하지만 이게 쌓이게 되면 이게 이제 경제적인 도움이 되니까 이런 걸 모두 통틀어서 권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벌 귀족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냐? 자, 문벌 귀족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지금 선생님이 가운데로 옮겼죠? 바로 이자겸입니다. 자, 이자겸의 난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자겸은 왕실의 외척으로 유명한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왕실의 외척이었고 어, 그 앞서서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도 계속해서 왕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대 80년 동안 왕실의 결혼을 뭐 독차지하다시피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이제 끌어올린 거죠. 우리 앞서서 문벌귀족이 결혼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는데 결혼 중에서 최고의 결혼은 왕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겸의 경원이 씨 집안이에요. 이제 경원이 씨인 이자겸네 집안은 계속해서 왕실과 혼인을 이어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자겸 때는 좀 도가 지나쳤죠. 이자겸의 딸이 왕에게 시집을 갔고 거기서 이제 태어난 인종이 있었는데 이 인종한테도 또 역시 이자겸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인종은 엄마가 이자겸의 딸이니까 이자겸이 외할아버지죠. 그런데 자기 부인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자겸은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이 되는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죠. 오늘날 우리 관점으로는. 그러니까 이자겸이 왕실의 결혼을 놓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좀 보여준 건데 이게 좀
아무리 고려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뭐 지금의 관점하고는 좀 달랐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뭐 외손자이자 사위를 삼는 건 좀 너무한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금과의 군신 관계를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무시하고 있었던 여진족의 금나라가 이게 대륙의 북부를 장악하면서 우리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하는데 이자겸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여론은 이걸 왜 받아들이냐, 한판 붙어보자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냥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면 전쟁이 없는 게 나았겠죠. 그래서 금과의 군신 관계를 맺게 됩니다. 지금 뭐 왕위의 찬탈 시도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볼 때는 이게 왕위의 찬탈 시도가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먼저 사고를 친 거는 인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대로 못해요. 제대로 못해서 이제 이자겸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인종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자겸의 측근이었었던 척준경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궁궐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왕은 졸지에 노숙자 신세가 돼요. 그래서 이자겸의 집에 들어가서 이자겸에게 얹혀 사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자겸네 집에 가서 인종이 사는 동안 뭐 왕위를 찬탈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못할 거 없었을 것 같은데 뭐 들려 전해오는 내용에 따르면 이자겸이 인종을 독살하려고 했는데 인종의 부인들이, 그러니까 이자겸의 딸들이죠. 딸들이 이제 막아서 인종이 죽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죽이려고 하면 뭐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인종의 관점에서 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는데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이자겸의 오른팔이었던 척준경을 이제 회유를 해서 이자겸을 제거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척준경도 제거가 되면서 이자겸은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제거된 사람으로 이제 역사에 기록이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문벌 귀족 사회가 옛날 같지 않구나, 이제 뭔가 좀 혼란이 오게 된 거죠. 특히 이제 인종은 이자겸과 이제 얽혀 있는 다른 신하들을 압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로 쓰죠. 무슨 일을 할 때 반발이 생기면 너 이자겸 친구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자겸과 얽혀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다들 혼인 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에 뭐 이자겸이 반역을 저질렀고 그 반역자와 친하다라는 명분이면 누구나 다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왕권이 갑자기 회복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묘청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묘청은 이제 승려인데요. 이 사람은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개경에서 자꾸 이러저런 사건이 생기는 건 개경이 갖고 있는 좋은 기운이 끝나서이다 라고 하면서 풍수지리상 좋은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 그게 이제 바로 서경천도를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인종과 묘청의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간 게요. 인종의 경우에는 이자겸의 난을 계기로 해서 기존의 개경의 문벌 귀족들을 좀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통해 왕권이 강화되기를 이제 바란 거고, 또 한편으로는 금나라에게 신하를 자처하면서 아무래도 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대화궁이라고 하는 큰 궁전도 짓고 뭐 칭제, 황제를 칭하는 겁니다. 황제를 칭하면서 금나라하고도 한판 붙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묘청과 인종이 서경으로 천도를 주장하던 초창기만 하더라도 다른 문벌 귀족들이 이제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이거 정말 서경으로 수도가 옮겨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문벌 귀족들이 단체로 인종에게 이제 반발을 한 거죠. 뭐 거기다가 이제 대화궁에서 불이 나서 이제 기껏 열심히 짓고 있던 궁궐이 불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종이 서경천도 안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경천도를 안 하면 그냥 안 하나 보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기존의 문벌 귀족들은 이런 묘청 등의 세력들이 왕을 홀려서 왕을 꼬셔가지고 이런 나라의 경제를 이제 흔들리게 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묘청 등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묘청이 먼저 선수를 치죠. 바로 묘청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은 대위국으로 하고 연호인 1000개를 쓰게 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연호라고 하는 거는 세상의 중심은 우리나라, 우리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해가 바뀌는 게 우리의 황제가 즉위한 다음이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연호를 쓰는데 뭐 이렇게 1000개라는 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역사책 중에 제일 유명한 역사책이죠. 삼국유사를 쓴 김부식에게 진압되면서 결국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결과를 보면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를 했다 그랬는데 이게 뭐 흔들린 건 맞아요. 하지만 문벌 귀족 사회가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어요. 그나마 문벌 귀족 사회 안에서 좀 개혁의 그런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이 제거가 되면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없어졌고, 게다가 이 이후로는 뭐 금나라에게 사대를 하면서 한동안 북쪽으로 진출하는 정책은 사실상 없었던 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묘청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전쟁에서 참여했었던 무신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됐죠. 자, 그런데 이 상황 이후에 이제 무신 정권이 성립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서 벌어진 사건이냐 한번 볼까요? 자, 원인은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의종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인종 의종이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처음에는 뭐 뭔가 여러 가지 개혁들을 시행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개혁들이 문벌 귀족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제 개혁이 좌절되면서 이 사람이 그냥 그냥 놀자 이렇게 됩니다. 그냥. 그래서 뭐 경치 좋은 곳 가서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됩니다. 경치 좋은 곳 가서 술 마시고 놀고 뭐 이런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개혁은 안 되고, 문벌 귀족들은 계속해서 사고를 치고, 게다가 뭐 체계적으로 군사의 최고 지휘 권한이 문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무신들이 열심히 해봐야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좌절감, 이런 게 결합이 됩니다. 거기다가 문벌 귀족들이 군인들의 군인전을 탐을 내요. 군인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직업 군인인 군인들이 군인 역할을 하면서 받는 토지예요. 근데 이 토지를 문벌 귀족이 가져가면 군인은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불만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이런 무신들이 갖고 있었던 한계점, 그다음에 밑에 있는 부하 군인들의 반발,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결국 정증방, 이고, 이의방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의종이 폐위됩니다. 정중부, 이의방 등이 의종을 쫓아내고요. 그리고 나서 개경을 장악을 한 다음에 자신들의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독점합니다. 자, 여기서 중방은요, 원래 무신들의 회의기구예요. 무신들의 회의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들이 모여서 중방을 중심으로 관직을 독점했다는 말은 뭐냐면, 정중부, 이의방, 이고 같은 이런 여러 무신들이 혼자서 권력을 독점한 게 아니라 서로 집단으로 나눠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누가 독점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문벌 귀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면 당연히 토지와 노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겠죠. 나눠주고 사람들의 어려운 점을 좀 돌봐주고 이래야 되는데, 나눠준 게 아니라 확보를 해요. 즉 뭐냐면 문벌 귀족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을 자기들이 그냥 꿀꺽 해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자신들의 그런 사병들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잡겠다고 권력 쟁탈전이 아주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정중부, 이의방, 이고 세 명이 시작을 했다가 이 중에서 이고가 앞서 나가다가 이의방한테 제거를 당하고, 이의방은 결국 정중부한테 제거를 당하는데 정중부는 경대승한테 제거가 당합니다. 경대승은 이제 병이 걸려서 죽는데 그 빈자리를 잽싸게 이의민이 와서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충원이 그 자리를 다시 이으면서 지금 무신 권력자들 간의 권력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최씨 무신 정권은 무신 정변 이후에 권력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던 것을 이제 마무리 지은, 이제
무신정변 이후 안정적인 체제를 가졌던 게 최씨 무신정권입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 정치 권력자들이 교체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최충원까지 오게 되면 최충원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권력을 오래 가져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혼란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뭐냐면 먼저 봉사 10조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기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이 봉사 10조를 통해서 이런저런 개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얘기는 말뿐입니다. 실제로는 뭐 이렇다 할 개혁이 없어요. 오히려 불만을 이야기하는 농민들을 이제 잔인하게 진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분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되 실질적으로는 개혁의 의지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개혁 책들도 지금 이게 띄어쓰기 붙여줘야 되겠네요. 사회개혁 책들이 이제 후퇴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 무신들에게 나눠져 있었던 토지, 노비 모두 최씨 정권으로 모이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여기 앞서서 살펴봤었던 중방 대신에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기구를 세워서 최고 집행기구로 삼습니다. 이 교정도감은 1인 독재예요. 그래서 최씨 집안의 가장 그 리더가 이제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본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방이라고 하는 신변 보호하는 사병을 육성을 합니다. 원래 이 경댕슨 때 만들어진 조직이었는데 이제 최충원이 좋다 싶으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최충원의 아들이 이제 최우입니다. 이 최우는 이 교정도감의 이제 가장 높은 자리인 교정별감이라고 하는 자리를 차지하면서 아버지의 뒤를 이었고요. 그리고 삼별초를 설치를 해서 나중에 다시 뭐 대몽황제에서 나옵니다만 삼별초를 설치해서 군사적인 기반으로 삼았고 그리고 이 정방에 잘 봐두세요. 정방을 세워서 인사권을 장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우의 집에서 이제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인사권을 행사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왕은 누구를 임명하고 어느 자리로 배치하고 하는 일들을 왕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방이 최후의 집에 설치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최후의 집이 사실상 궁궐인 거예요. 최후는 임금이나 다름없는 거고. 자신이 모든 권력을 독점을 하니까 문신을 등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 거죠. 앞서서는 언제 문신들이 무신들을 공격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신들을 등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최후 정도쯤 되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뭐 나한테 덤빌 놈 누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문신들을 등용을 해가지고서 자기의 일을 대신 해줄 사람들 이제 등용해서 써먹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충원, 최후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어져서 최후의 아들, 손자 때까지 계속해서 최씨 무신 정권이 이어지죠. 근데 이제 결국 이게 깨지게 된 원인은 몽골의 침입입니다. 몽골이 침입을 해서 강화도로 도망을 가고 이제 강화도에서 계속 항쟁을 이어가기는 하지만 백성들의 삶은 내팽개치고 자기들끼리만 강화도에서 이제 버티는 거는 결국 한계가 올 수밖에 없었죠. 몽골이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피해를 입혔는데 그 피해가 결국 무신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최씨 정권이 붕괴가 되고요. 붕괴가 된 이후에 바로 무신들이 물러난 건 아니라서 그 뒤로 이제 또 몇몇 무신 집권자들이 존재했다가 결국은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 지금 무슨 얘기야? 강화도로 갔다가 다시 개경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은 끝나고 이제 왕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벌 귀족의 성립, 이자겸의 난, 뭐 서경천도 운동, 무신 정권의 성립 이런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